삼강 M&T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738%가 증가해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간 이 분석 보고를 얘기할 때 SK 에코프런트한테 주식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매매 계약을 왜 했는지 현금 재무지표를 요즘은 저는 이제 생략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루풋 회계와 원가 회계 차이를 좀 더 말하자면 나타내기 위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를 보려고 그러면은 현금 재무지표를 좀 분석해 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건데요. 2021년도에 3년 연속 50%가 넘었습니다. 레버리지율이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2022년도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은 3년 연속이면은 채권자들이 경영권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압력을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기업에 또 팔겠다는 거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금호 타이어죠. 중국에 팔려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2.5%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상태에서 탈출구를 SK 에코프렌트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전환권 행사 등이 있거든요. 또한 그 전환권 주식을 에코프렌트가 또 좀 일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3분기 보고서 공시 후에 제가 재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에 최종 1172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상반기 쪽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일단은 상반기에 와서 전환사채 전환 등에 의해 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5.4%로 내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상반기 최종 60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21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67%나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는 드디어 더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연간 했을 때는 매출 재료비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1년에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이 판단이 되는 것은, 수주산업의 매출은 판매가 아닌 진행률과 계약자산의 산출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조정 또는 조작된다. 이렇게도 나쁜 의미로선 조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보다는 영업이익이 738%나 크게 증가를 했고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7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분석에서는 이 WCAI의 증가맥으로 스루풋을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반기에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상반기에 왜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에 해당하는 쪽에서는 약간 공시 기준이 좀 너그러운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생략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신뢰성을 얻으려면은 재고자산 명세를 반기에도 또 분기에도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3, 4분기도 요 재고자산 명세는 생략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제 얘기는 상강 M&T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러시면은 안 되고요.
재고자산 명세에 공시하는 것이 이 주가 상승이나 또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고자산이 크게 이번에는 영향을 미쳤는데 206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뭐가 많이 감소했겠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주 쪽에서는 제품이란 게 없거든요. 이건 강관 쪽일 겁니다. 이제 이게 그 288억이나 있는 게 82억 분이 안 됐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강관 제품 재고가 크게 줄었고, 제공품도 줄었죠. 제공품도 또 줄었고, 뭐 이래 가지고 전체 재고가 82억 원으로 크게 내려간 거 아니냐. 그래서 계약 자산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전체 재고 자산이 감소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더 낮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주잔액도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단위는 1,000원 단위입니다. 이 계약 자산의 이 금액은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860억 원으로서요. 그리고 납품액은 기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매출액은 아니죠. 아까 이 손익계산서에서 봤을 때처럼.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현대중공업같이만 해라. 그래야 시중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 그 현대중공업 출신들이 삼강 M&T에 그렇게 발탁이 많이 되고 그만큼 투명한 기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제 그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또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들이 더 수준이 높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기술 이전에 저는 투명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또한 재고 회전율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반기 쪽에서는 수주잔고 곱하기 진행률이 계약자산이냐 이렇게 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이긴 한데 어떻게 이거를 산출하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내부 회계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감사하기 전까지는 또 실질적으로 실무자들한테 어떻게 산출하는지 물어봐야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수준 아니겠느냐. 외부에서 이거를 알기에는 이게 그 투명성의 이제 그 상징으로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수주산업의 핵심적인 문제로 이제 떠오릅니다. 그 계약자. 건설업 쪽에서는 지금도 미청구공사라고 계정명을 쓰고 있죠. 미청구공사를 매출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33.2%가 증가했습니다. 이 철강지 가격 뭐 이런 게 크게 올랐을 테니까 또 매출도 증가했을 테니까 이만큼 뭐 증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비율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시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은 요거는 이제 또 그 계약 자산의 증가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 인건비를 보면은 그 연간 할 때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요. 평균 임금이 이 3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뿐이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수준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뭐 0.5% 오르는 거는 오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잔업도 별로 안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느냐 보고 또 외주 가공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량 증가로 또 봐지고요. 그 65.3% 순 정도로 이거는 근데 비율적으로는 좀 떨어졌습니다. 2단계 역시 요 2단계가 이 비성분 매출원가 표기 방식의 차이 때문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요게 이제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재고 자산으로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관 총 제재 비용도 이렇게 74억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 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이게 맞춥니다. 뭐 이건 뭐 세무회계법인 수준을 위해서라도 이건 맞춰줘야 투명하다고 감사보고서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계약자산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전년도 연간 하실 때는 한 3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분기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차이가 이렇게 또 크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좀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대손상각은 아닐 겁니다. 대손상각은 아닐 겁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재고회전율 역시 또 증가를 했습니다. 뭐 원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수주산업 쪽보다는 수주사업 부분 쪽보다는 강관 제품이 크게 그 감소를 해서 수량적으로 이 검증을 하면은 이게 그 어느 정도 투명성은 좀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반 제조업에서 그 비율을 해왔듯이 회전율과 그 다음에 스루픈율의 그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뭔가 조정해 놓은 게 상반기에 와서 밝혀진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분석을 하면은 스루프 분석을 해서 비교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수금 속도 계속 빠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좀 빨라졌습니다. 이래서 원가 회계상으로 그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한 6억 정도. 연간 했을 때도 제가 6억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얼추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6억으로, 6억이 아니고 참, 6천억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계약이 된다면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하는 방법은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매출 인식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고를, 이게 제품하고 수주산업 하고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파이프 강관 생산인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전체 재고 자산이 7%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 잘해서 노력하면은 6,600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연간 매출액을 예측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실적 가지고 예측하는 거하고 크게 저는 오차가 없이 예측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요거를 또 비교를 해 보면은요. 그 연간 거로 했을 때는 제가 6억으로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반기회로 했을 때도 6억을 했는데 연간 했을 때는 5%만 좀 증분시켜 보자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할 때는 한 10%를 더 좀 해서 6,600억 정도까지 좀 해보자 이런 계획이지만 이 계약상으로 제한가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연간 했을 때는 이렇게 됐지만은 이 반기 실적을 가지고 더 해봤을 때는 좀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계약은 결국은 뭐 덤핑 수주 그렇게 하고 내고를 한다니까 이렇게 6천억으로 한다면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매출을 더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의 접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 상태로는 거의 그냥 2배 한 거고요. 이 C프렌 쪽에서는 운영 비용 그 2배 된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한 6,430억 정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다. 왜냐 그러면은, 계속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거가 한 16%는 이게 함수를 저희가 여러 번
이 시행착오 반복을 해서 입력을 해봐서 한 그 7천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이 한 16%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한 7천억 정도, 이걸 하나의 단품 수주라고 보면은 뭐 7억짜리라고 그럼 얘기를 하죠. 7억짜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니면은 이번에 수주한 이 호위함 금액하고 또 얼추 비슷하게 나오네요. 한 7천억 정도 수주했다고 그러니까 한 건 가지고 몇 년짜리 공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7천억의 제안서를 내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7천억의 수주를 이번에는 했다. 6천억이 아니고 수록부지 1천억을, 이것도 우리는 충분히 받을 만큼 받은 거요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강 MNT는 그렇게 해서 그래도 600억 우린 남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더 항상 욕심을 더 내본다 그러면은 계약 자산 포함해서 재고 회전율을 3%만 더 증분시켜 보자. 6.4 해보자. 그러면은 18% 매출액이 증가, 매출 인식을 더 빨리 시키는 거죠. 증가해 가지고 그러면 한 97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예측의 한계에 부닥치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2021년도 실적 기준 2022년도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을 예측 목표는 4.5회전으로 했었는데, 2022년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목표를 6.4회전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은 7천억 정도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9회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간의 어떤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작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6.4회전은 실행 목표 미달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계획은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서 예측을 7,600억 정도까지는 해봤습니다만은 6.4회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게 도전적인 목표로는 한번 이런 정도까지는 계산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간 계획했을 때 원가 회계대로 한 6천억을 했을 때 4.5회전 8.4%를 증분하면 한 7천억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연간 계획할 때,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7천억 할 수 있을 거다. 올해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 예상을 해봤는데, 그런데 아까 상반기 쪽으로 해서는 6.5회전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매출 재료비가 이제 또 증가를 좀 시켜야 이것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반기 거로 해서 계약은 7천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역시 이 회전율을 갭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가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한 재고 회전율을 항상 상승시키라 하는 제가 가이드하는 기업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연간 실적 했을 때 회전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실적 가지고 얘기했을 때 재고자산의 변동 폭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 이게 결국은 핵심적인 관리 포인트로 들어가야 될 거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맺고자 합니다. 설계기술, 생산기술 좋습니다. 또 기술 영업 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포괄 재고자산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히려 1순위로서 중심과제로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 상반기 쪽을 분석을 하면서도, 성강 MNT도 이 포괄 재고자산 회전율을 어떤 목표를 잡아가지고 실행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갭은 컸습니다만은, 아니, 회전율에 대한 갭만 컸죠. 왜냐면은 그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려니까 회전율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상승을 6.5회전으로 크게 상승을 시킨 건데, 그게 좀 실현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의견까지. 그러나 도전적인 목표로 한 7천억 원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를 그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 회전율이 성공한다면 6.5회전이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그 조선업이 아니고 간관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두 가지가 복합적인 또 상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그냥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상반기 실적 분석 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